이어서 은퇴 자산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은퇴 자산 준비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개선책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재무 활동을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좀 따져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재무 활동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들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저축이나 투자 같은 이제 금융 재무 활동을 할 때 교과서적인 가정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든 투자자나 저축자들이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두 번째는 그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과연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안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럴까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과서적인 일반적 가정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해결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또한 그거를 실행할 의지를 충분히 갖고서 실제로 행동을 옮긴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제 그렇지 않다 내지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훨씬 더 지배적이다라는 이론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론적인 학문적인 어떤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충분히 숙지하고 또 내가 내가 가진 핸드폰에 어떠한 기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제일 무난하다라는 거를 과연 판단하고 계신가. 대부분 소비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아주 젊은 소비자층이나 아니면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뭐 글자 크게 나오는 거 뭐 그런 목표가 분명하고 또 젊은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 IT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충분히 기대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냥 이게 많이 유행한다더라. 내지는 이게 새로 나온 거란다 하면은 묻어서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경향을 볼 때 과연 합리적인 소비나 합리적인 저축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을 안다고 했을 때 꼭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회의적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가게에서 이제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이 어떨 것 같다고 내가 나한테 맞는 부동산의 수준이나 지역이 어떤 데 있을 것 같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걸 곧바로 매매 행태나 전세를 옮기는 걸로 행동화시키냐는 거죠. 대부분의 가장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을 뿐이지 주저주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성분들이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결국 행동에 옮기죠, 항상.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뭔가를 잘 알고 있어도 그게 몸이 안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한두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그런 잘못된 내지는 좀 꺼려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합쳐져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따라서 그 시장이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가설이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잘못된 것인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행태 이론에서 행동 이론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몇 가지 편향들을 몇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긴 하지만은 대표적인 편향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앵커링 바이러스요? 예, 바이어스. 그러니까 기준선, 기준점 편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부를 요청을 할 때 10,000원, 50,000원, 10만 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면은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른 쪽에서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은 좀 비싸니까 네. 난 10만 원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겠죠. 근데 맨 처음에 제한 만 원, 5만 원, 10만 원에서는 1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러니까 만 원 하겠다. 네. 내지는 뭐 또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 네. 원은 너무 싸니까 10만 원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 그 뭐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잣대로 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번째에 제시했을 때 훨씬 더 기부 금액이 커지더라. 뭐 그런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런 앵커링 효과는 일반적인 재래시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제 물건 사러 가면은 일단 그 파시는 분이 아주 높게 가격을 부르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반값으로 이게 협상이 흥정,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시는 분은 야 이게 절반이나 깎아줬네. 그러면서 이제 더 깎으려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이 제품이 어떤 정도의 가격의 가치를 가졌느냐라는 건 무관하게 맨 처음에 자기 머릿속에 던져진 어떤 가격 그걸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하니까 나중엔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뭐 편향들은 이제 최근성이라든지 뭐 입수 가능성 편향이라고 해서 이거는 복권 당첨이 잘 되는 판매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거기 막 몰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권 1등 당첨을 한 매장에서 뭐 2주 연속으로 팔 수 있거든요. 확률상으로. 굉장히 작은 확률이지만은 그건 발생 가능한 확률인데 근데 마치 이제 한 두 번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판매점에 계속 이 복권 구입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당히 많은 구입자들이 거기서 또 복권을 사게 되면은 실제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1등이 거기서 또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전혀 그 1등 당첨의 확률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정보, 최근의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도 그런 잘못된 경향도 나타난다는 게 뭐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 경우에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 판단이 옳다, 정당하다 이런 걸 가지고서 하는 게 많을 텐데 꼭 뭐 편향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보기도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상당 부분은 또 이 자기 과신 편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남들보다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9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운전자 중에서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운전 실력이 굉장히 평균 이상으로 좋다. 설문해 보면 90%가 그렇게 대답하고 네. 10% 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사고가 한두 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네. 근데 대부분 난 사고가 없었으니까 난 운전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비단 그런 자가 운전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금융 투자나 여러 가지 이 펀드 투자에 있어서도 그런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게 남들보단 뛰어나라고 하는 자기 과신 경향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심리적인 어떤 또 편향인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 프레임 효과라고 해서 10년 내에 그러니까 10년 내에 10분이 이 수술을 받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이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그 수술 동의를 받는 거하고 네. 10년 동안 이 수술을 받아서 100명 중에 90분이 살아남으셨습니다.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후자 쪽으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수술을 선택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질문이 어떻게 던져졌고, 그리고 내가 그 사안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응답이나 행동도 달라진다라고 또 그런 프레임 효과도 분명히 추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내지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효과들도 많이 복합적으로 게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은퇴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더라도 또 막상 그 자산을 나누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또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건 또 왜 그런가요? 예,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코비츠라는 이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그러니까 지금 흔히들 그 투자업계에서 얘기하는 분산 투자, 여기에 대한 최초 이론을 만드신 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한테 그 누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산 투자의 이게 창시자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반은 주식, 반은 채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적절한 자기 이론에 따른 아주 합리적인 배분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반은 주식하고 반은 채권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맞지는 않지만은 나조차도 그랬다라는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렇듯이 결국은 그 소위 n분의 1 주먹구구 계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투자할 자산이 쭉 몇 개 나열이 돼 있으면은 그걸 평균적으로 나눠서 n분의 1로 그러니까 5개 있으면 20%씩 이렇게 배분하고 뭐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가 잘 아는 뭐 자산이 한 서너 개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품 그러면은 그래 3분의 1씩 나눠서 하지. 근데 그거 자체가 자기 연령이나 자기 어떤 위험 선호도나 그 목표 수익에 비추어봐서 결코 그거를 달성할 수 없는 자산 배분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의적으로 나눠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면은 그 복잡하지 않냐라고 그 의문을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아무 그 금융회사에 가거나 그 이 재무적인 어떤 컨설턴트를 만나면은 자기 연령대나 그 재산 상태에 맞는 적절한 그 배분 비중을 표준적인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일반적인 표준적인 배분 비율이라서 그렇게 본인한테 꼭 너무 이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범용성이 있게 또 이 그룹별로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차라리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배분을 그대로 쫓아서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연령대별로 달라진다고 해서 골치 아플 것 같으면은 이 라이프 사이클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연령이 변화되면서 자산 배분을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변화를 시켜주거든요. 거기에 맞게.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사실 자기 그 조건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하면서 또 그걸 또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약간의 전문적 내지는 약간의 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상품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선택을 하시면은 뭐 크게 이 자기 조건과 걸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자산 배분 선택을 하는 오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행동 재무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좀 아쉬워서 다음 시간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토대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